네, 지금부터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첫 번째 강의 말미에 극좌표계에 대한 직교좌표계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그래서 그 차별성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계를 이용할 때 위치 벡터는 이와 같이 R, ER 해트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P점까지 원점에서부터의 O로부터의 거리가 R 그리고 그 방향이 ER 해트 이렇게 돼서 R, ER 해트로 위치 벡터 P점의 위치 벡터가 이렇게 표시되면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여기 보는 것 같이 VP는 R.ER 더하기 R 다음에 ER 해트를 미분한 이게 필요하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없죠. 이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값이 구해진 값이 뭐가 되느냐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세타 닷 이 세타 해트가 됩니다. 그래서 P점의 속도는 R.ER 더하기 R 세타 닷 이 세타 해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하면 이번에는 ER 해트 미분해야 되고 이 세타 해트도 미분해야 되죠. 그걸 미분해서 이 R 닷을 미분한 건 R 더블 닷으로 끝나지만 여기서 R 세타 닷 이 세타에서 이거 미분했을 때 이 세타 닷을 미분했을 때 그 등장하는 게 또 세타 닷 ER 해트가 하나 더 마이너스가 등장해서 요항이 등장하고 여기서 ER 해트를 미분했을 때는 역시 세타 닷 이 세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앞에 항 외에도 요 항 외에도 또 다른 항이 또 하나 등장하기 때문에 R 닷 요걸 미분했을 때는 R 닷 세타 닷 이 세타 더하기 R 세타 더블 닷 이 세타 더하기 요걸 미분했을 때 또 R ER 닷 세타 닷 ER 닷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항들이 이렇게 또 등장하게 된다. 자, 이것이 어떻게 ER 해트 이 세타 미분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계의 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설명 내용까지 한 번 정도 따라오면서 이렇게 돼서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겠고 이 과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이걸 잘 익혀야 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극좌표계를 이용했을 때 P점에 있었던 점이 P' 점으로 움직여갔다. 그러면은 P점에 있을 때의 극좌표계는 ER 해트와 E 세타 해트 이렇게 있었는데 P' 점으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dt라는 시간 동안에 d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그 극좌표계는 ER 프라임 그리고 E 세타 해트 프라임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ER 해트가 ER 해트 프라임으로 ER 해트가 ER 해트 프라임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 방향이 바뀐 양은 D 세타만큼 이렇게 바뀐 게 되죠. 그러면 ER 해트하고 ER 해트 프라임 값은 둘 다 단위 벡터고 이 두 개의 차이를 델타 ER 해트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델타 ER 해트의 크기는 요게 1이니까 요게 D 세타니까 요거의 반값이 되니까 요 반값이 사인 요거분의 2분의 D 세타가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배의 사인 2분의 델타 세타가 요 델타 ER 해트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은 델타 세타분의 델타 ER 해트를 리미트를 취하면 델타 세타분의 요게 되니까 요거는 2분의 델타 세타분의 사인 2분의 델타 세타가 되니까 여기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이라고 배웠죠. 이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미트 취했을 때 값이 1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d 세타분의 d 해트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d 세타분의 d 해트. 그러면 이것은 이 값의 절대값은 이 크기가 변화가 1로 간다는 걸 알고 있고 이거의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얘가 d 세타가 0으로 갈 때 이 방향은 델타 해트가 가는 이쪽 방향은 해트의 수직인 방향이죠. 그게 2세타 해트 방향이죠. 그래서 크기는 1이고 방향은 2세타 해트 방향이니까 요거를 d세타분의 d 해트를 미분하게 되면 2세타가 얻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dt분의 d 해트가 필요했죠. 미분할 때. 그래서 먼저 d세타분의 d 해트를 하고 나서 dt분의 d세타 체인룰을 쓰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dt분의 d세타는 세타 다트죠. 그래서 세타 다트 그리고 요 값이 바로 2세타 해트니까 세타 다트 2세타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t분의 d 해트는 세타 다트 2세타가 되고 이거하고 유사한 방향으로 요 2세타가 2세타 프라임으로 갔을 때 델타 2세타 해트의 값이 요거 값이 돼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타 2세타 해트의 절대값을 갖다가 델타 세타로 나눠가지고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그 크기는 1로 간다는 건 동일하게 될 테고 그리고 방향은 이게 델타 세타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방향은 해트의 반대 방향이 되죠. 마이너스 해트가 된다. 그래서 dt분의 d세타분의 d 2세타는 마이너스 해트가 되죠. 마이너스 해트. 그래서 dt분의 d 2세타 해트는 이렇게 체인을 써서 했을 때 이건 세타 다트고 이거는 마이너스 해트가 돼서 dt분의 d 2세타 해트는 마이너스 세타 닷 해트가 된다. 그래서 이 값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 속도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극좌표계가 우리가 R 방향, 세타 방향 이렇게 평면 운동을 할 때는 두 개의 방향만 필요하지만 공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극좌표계는 또 하나의 방향이 필요하죠. 그 또 하나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극좌표계의 공간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원통 좌표계,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구면 좌표계, 스피리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할 때는 우리가 R 방향 위치 벡터를 할 때 R 방향뿐만 아니라 Z 방향을 하나 더 정해요. Z 방향. 그래서 Z2Z 해가지고 이 Z 방향은 시간에서 요거는 안 변하는 값이죠. ER 해트는 변하지만 이렇게 잡는 요렇게 요 ER 해트, E세타 해트, EZ 해트 이렇게 세 개의 단위 벡터를 이용하는 좌표계를 원통 좌표계라고 하고 그리고 R 세타 Z 원통 좌표죠. 구면 좌표계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원점에서부터 이미 점에 공간상 이미 점까지의 거리를 라지 R로 표시하고 그 점을 원점에서부터 연결하는 점 방향을 이 라지 R 해트 이렇게 되고 그리고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의 XY 평면에서의 이 단위 벡터를 이 세타 해트로 하고 그 다음에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 이 Z축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파이 잡았을 때 그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 파이 해트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 R 해트, 이 세타 해트, 이 파이 해트 이렇게 세 개의 단위 벡터와 라지 R, 세타, 파이 요 좌표 세 개를 구면 좌표 세 개를 이용하는 좌표계를 구면 좌표계, 구면 좌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구면 좌표계나 구면 좌표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것도 별도 자료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필요하다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원통 좌표계가 일반적인 그 역학책에서는 많이 등장하니까 이걸로 충분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구면 좌표계를 이용하는 그런 거를 이용할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것을 별도 자료를 참조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문제풀이하는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여기 막대가 이 핀 조인트로 지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합니다. 이 평면상에서 회전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 막대에 슬라이더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는 이 막대를 따라서 막대 길이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슬라이드의 중심점까지 원점, 이 핀 조인트가 있는 이 점을 원점으로 잡게 되면, 기준점으로 잡게 되면 이 기준점에 대한 그 슬라이드의 중심점까지를 연결하는 이 방향을 우리가 극좌표계 ER 헤트, 그리고 이게 수평선으로부터 이 막대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로 잡으면은 그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세타 헤트, 여기 두 개의 좌표계 단위 벡터를 극좌표계로 우리가 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극좌표는 O점에서부터 요 중심점까지 요 거리를 R, 그 다음에 수평선에서부터 이 막대가 이루는 이 각도를 세타, 이 두 개의 극좌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은 그래서 R은 이런 함수로 주어진다. 이 운동을 할 때 세타는 이런 함수로 주어진다. 했을 때 우리가 t가 0일 때 슬라이더 중심점의 속도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건에서부터 t가 0일 때 r 값은 a가 되겠죠. a가 되고 그 다음에 r 다트 값은 이걸 한번 시간에서 미분하면은 b 오메가 tilda 코사인 오메가 tilda t가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세타 다트는 베타가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시간 t는 0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코사인 오메가 tilda t는 1이 되니까 r 다트 제로는 b 오메가 tilda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이 0일 때 t가 0일 때 r 값, t가 0일 때 r 다트 값, t가 0일 때 세타 다트 값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속도는 r 닷 e r 햇 더하기 r 세타 닷 e 세타 햇으로 극좌표계를 이용하면 이렇게 표시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r 다트, t가 0일 때 r 다트 값, r 값, 세타 다트 값을 집어넣어서 여기 나와 있죠.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면은 속도는 b 오메가 tilda e r 햇 더하기 a 베타 e 세타 햇,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가속도의 반경 및 원주 방향 성분을 구해라 하는 거죠. 가속도의 원주 방향 성분은 요 값이 되겠죠. r 더블 닷 r 세타 닷 자승, 요게 원주 방향 성분, er 헤트 방향 성분이 되겠고, 가속도의 이 세타 방향 성분, 요게 원주 방향 성분이죠. 여기 r 세타 더블 닷 더하기 er 닷 세타 닷이. 얘네들 구하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r 닷 세타 닷 외에도 우리가 세타 더블 닷도 구해야 되고 r 더블 닷도 구해야 되죠. 그래서 r 더블 닷을 구하려면은 앞에서 구했던 r 닷을 한 번 더 시간에서 미분해야 되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서 오메가 tilda가 하나 더 튀어나오고 여기 사인 오메가 tilda로 변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b 오메가 tilda 자승 사인 오메가 tilda가 되고, 세타 더블 닷은 이거 베타가 컨스탄트한 값이니까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t가 0일 때 값은 요게 사인 오메가 tilda가 0이 돼 버리니까 r 더블 닷이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r 더블 닷이 여기 요건 0 돼 버리고, 요거는 r 세타 닷 자승 값은 여기 r 값도 구했고 세타 닷 값도 구했으니까 있는 거고, 여기서 r 세타 더블 닷은 요건 세타 더블 닷이 0이니까 없어지고, r 닷 세타 닷은 각각 여기 r 닷 세타 닷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입하게 되면은 각각 r 방향 그 가속도의 반경 방향 성분,
마이너스 A 베타 자승 그리고 세타 방향 성분 요건 0 돼버리고 요거 2R 닷 세타 닷 요게 B 베타 오메가 틸다와 같이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극좌 표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극좌 표기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동차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그랬을 때 관측기를 이 도로로부터 B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도로 이 수직으로 이 B만큼의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관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여갈 때 얘의 속력 V를 이 자동차의 속력 V를 세타와 세타 다트의 함수로 나타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이건 컨스탄트한 값이고 이 V 값을 그러니까 B와 세타와 세타 다트로 나타내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 관계식에서 여기 R 값은 R 코사인 세타가 B죠. 그러니까 R은 코사인 세타분의 B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속력이 V라고 했을 때 그거의 세타 방향 성분은 여기서부터 요 R 방향 성분의 수직 있는 이쪽 성분이죠. 이 방향은 V하고 요 각도가 세타만큼 이루어져 있죠. 요게 세타니까. 그러니까 V 세타는 V 코사인 세타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V 코사인 세타하고. 그죠? 요게 V고 요게 V 코사인 세타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V 코사인 세타하고 이렇게 같아지니까 우리가 이 값이 V 세타 그런데 우리 극좌표기에서 뭐라고 그랬죠? 세타 방향 속도의 세타 방향 성분이 R 세타 다트가 된다고 그랬죠. R 세타 닷 E 세타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된다. 따라서 V 코사인 세타가 R 세타 다트가 되니까 V 코사인 세타가 R 세타 다트가 되니까 요게 R을 여기다가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분의 B 세타 다트가 되죠. 그러니까 V는 V 코사인 세타가 이게 되니까 V는 요 코사인 세타를 요쪽으로 보내면은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B 세타 다트가 된다. 그래서 속력은 B와 세타와 세타 다트만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좌측 그림에서 가속도 크기를 세타, 세타 닷 그리고 세타 더블 닷의 함수로 나타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동일하게 R은 코사인 세타분의 B가 되고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은 좌변 미분했을 때 R 다트가 되고 우변 미분했을 때 이 코사인 세타만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죠. 그래서 이걸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미분하면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사인 세타 세타 다트가 되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속도 A의 반경 방향 성분 A 세타는 R 세타 더블 닷 더하기 2R 닷 세타 다트죠. 그리고 이건 앞에서 구한 값이죠. 그런데 이 값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 R은 요 앞에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 대입해서 세타 닷 더블 닷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2R 닷 세타 닷 이렇게 됐을 때 R 닷은 여기 있죠. R 닷도 여기 있으니까 세타 닷 한 번 더 있으니까 요거에다가 요 2R 닷을 곱해주게 되면 2R 닷 세타 닷 2세타 닷을 곱해주게 되면 2R 닷 세타 닷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A 세타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A 세타는 바로 뭐냐면은 가속도 A를 갖다가 A의 이 세타 방향 성분이죠. 이 방향 성분이. 따라서 이 성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A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코사인 세타분의 A 세타가 되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A 세타는 이미 구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세타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게 되면은 A 값이 이와 같이 구해진다 하는 것을 가속도 크기 A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과 가속도 크기 A를 B와 세타 닷
세타 더블 닷으로 전부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극좌표기를 잘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이런 문제를 아주 순조롭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처음 여러분들이 이걸 대했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풀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좀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극좌표기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이것을 풀이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직교좌표기 다뤘고요, 극좌표기 다뤘고 마지막으로 궤적좌표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궤적좌표기는 어떤 점이 움직일 때 그 점이 움직인 궤적에서 그 점이 위치한 점에서 접선 방향을 ET 해트라고 하고 그것의 수직인 방향, 곡률 반경 방향으로 곡률 중심 방향을 갖다가 단위 벡터를 EN 해트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ET 해트와 EN 해트 이 두 개 단위 벡터로 평면 운동할 때 이루어지는 이 좌표계를 우리가 궤적 좌표계, 영어로는 트래젝토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좌표계는 우리가 좌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 좌표계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에 속도를 속도부터 기술을 합니다. 위치는 기술 안 하고 기준점이 없으니까 위치를 기술할 수가 없죠. 궤적 좌표계에서는 기준점을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서 이 P점에서 속력을 갖다 V라고 하면은 그 움직인 방향은 ET 해트니까 속도는 V, ET 해트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구해지죠. 이거 미분할 때 앞에 V를 미분하면 V 다트가 되고 ET 해트. 뒤에 ET 해트도 이 P가 움직이게 되면 ET 해트의 방향이 변하니까 ET 해트도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구해야 되죠. 또 이걸 구한 값이 로분의 EN 해트가 로분의 V EN 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 궤적 좌표계는 속도와 가속도만을 우리가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데 왜 그러면 위치는 필요 없이 속도와 가속도를 나타내느냐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키네마틱스 운동학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운동역학 내용을 다루게 되면은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는 전부 운동 방정식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그 물체의 가속도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얻어지죠. 그러니까 운동역학, 운동 방정식을 풀 때는 사실상 가속도가 필요한 거죠. 위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고등한 그 운동 방정식 유도하는 원리를 사용할 때도 속도까지는 필요로 하는데 위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도와 가속도만을 표시하는 궤적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이런 그 좌표계를 사용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궤적 좌표계를 이용할 때 그러면 그 dt분의 det 해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P가 P'으로 움직여갔을 때 ET 해트가 EN 해트가 ET 해트 프라임과 EN 해트 프라임으로 이렇게 변해가죠. 그래서 ET 해트와 EN 해트를 이렇게 모아 놓아 보면은 그 차이가 방향이 요 크기는 다 1이고요. 델타 ET 해트만큼 일어나죠. 그리고 요 각도가 2분의 그 D 세타 해트가 되죠. D 세타 해트.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극좌표기 했을 때하고 똑같죠. 요게 이 크기가 2배 사인 2분의 델타 세타가 된다. 그래서 리미트 취하게 되면은 그게 1이 된다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 방향이 D 세타분의 D ET 해트의 크기는 1이 되지만 방향은 이쪽 이게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 이 방향은 바로 EN 해트 방향이 되죠. 따라서 D 세타분의 DT 해트 방향은 EN 해트 방향이 된다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극좌표계 다룰 때 D 세타분의 DER 해트 구하면서
그게 2세타 된다 하는 내용을 배울 때 이 과정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dt분의 dEt이 필요하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극좌 표기했을 땐 이걸 체인으로 써서 dt분의 dEt 대신에 d세타분의 dEt 그 ER 햇을 갖다 미분할 때 d세타분의 ER 햇 하고 나서 dt분의 d세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d세타 세타 자체도 좌표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그 미분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d세타분의 dEt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ds분의 d세타하고 dt분의 ds 두 번 체인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ds분의 d세타는 로 d세타가 ds가 되기 때문에 ds분의 d세타는 로분의 1이 되죠. 요게 로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부터 요게 반경이 로고 움직인 거리가 d세타고 요 각도가 d세타면은 ds면은 로 d세타가 ds가 되니까 ds분의 d세타는 로분의 1이 됩니다. 그다음에 dt분의 ds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를 시간 그 t 델타 t 동안에 dt 동안에 ds가 움직인 거니까 그게 바로 v죠. 그러니까 dt분의 ds는 v입니다. 따라서 요 두 개 값은 로분의 v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 구한 en 가 되니까 로분의 v en 가 된다. 그래서 요 dt분의 dEt이 로분의 v en 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은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간 운동하게 되면은 ET EN 외에 그것과 또 수직인 다른 한 방향의 단위 벡터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EB라는 단위 벡터를 공간 운동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궤적자 표기를 이용하면은 속도나 가속도 표현에 EB 방향의 성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ET 방향과 EN 방향 성분만 등장하지 EB 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운동역학 다룰 때 교수님 그거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하면은 그 EB 방향으로 힘을 주면 그쪽으로 가속도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맞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궤적자 표기를 이용하면은 EP 방향으로 여러분이 힘을 주는 순간 그 방향이 더 이상 EP 방향이 안 됩니다. 그래서 EP 방향으로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궤적자 표기를 이용할 때는 항상 속도나 가속도의 방향이 ET EN 이 방향 성분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궤적자 표기를 이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이런 그 높낮이를 가진 궤도를 따라서 어떤 그 궤도 차량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A를 지나고 다시 올라가서 B를 지나고 이렇게 할 때 최저점인 A와 최고점인 B를 통과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A점을 지날 때 이때 차량의 속력을 관찰해 봤더니 VA로 관찰이 됐다. 그랬을 때 이 차량이 레일로부터 받는 힘은 차량 질량의 얼마의 가속도가 곱해진 값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량 질량이 얼마의 가속도가 곱해진 값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가속도가 되는 거죠. 움직임이 하나도 없다면은, 차량의 움직임이 하나도 없다면은 가속도는 당연히 밑에 방향으로 G만큼 받게 되겠죠. 근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튀어나가려고는, 이쪽으로 더 나가려고 그러는 가속도를 추가로 받게 되겠죠. 그 가속도가 바로 우리가 그 로분의 V좌성, 노멀 방향, 이 바깥으로 튀겨나가려고 그러는 그
가속도가 rho분의 A점에서의 반경, 그 곡률 반경이 rho A라면은, 그리고 A점에서 속력이 VA라면 rho A분의 VA 자승이라는 가속도를 추가로 이쪽 바깥으로 받게 되죠. 이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G뿐만 아니라 추가로 rho A분의 VA 자승이라는 가속도를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B를 지나갈 때 차량의 속력이 VB로 관찰이 됐다 이번에는. 그랬을 때 이 차량이 탈선하지 않으려면, 얘가 너무 빨리 가면 얘가 이렇게 탈선해 버리겠죠. 철도로부터 분리되겠죠. 그러지 않으려면은 곡률 반경, B에서의 곡률 반경, 이쪽 방향이죠. rho B는 최소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걸 너무 빠르게 곡률 반경을 너무 작게 해놓으면 얘가 탈선하겠죠. 이거를 완만하게 하면 탈선을 잘 안 하겠고, 그래서 최소 탈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곡률 반경을 최소 얼마 이상 크기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가만히 있다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력 가속도를 이쪽으로 G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얘가 여기서 VB의 속력을 얻었기 때문에 얘가 이쪽 바깥으로 튀겨나가려고 그러는 가속도를 바뀌었죠. 그 튀겨나가려는 가속도가 바로 뭐냐면은 그 법선 방향 가속도 성분이 rho B분의 VB 자승이었죠. 여기서의 곡률 반경이 rho B고 여기서의 속력이 VB면 rho B분의 VB 자승이었어. 그러니까 그 튀겨나가려는 그 가속도 값이 여기서 받는 중력 가속도보다 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rho B분의 VB 자승이 G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야 탈선이 안 된다 하는 식이 등장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rho B는 G분의 VB 자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값은 G분의 VB 자승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풀면은 이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 수평면에서 공을 던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갖다가 여기서 발사 지점에서 이 발사된 이 발사체가 알파의 각도로 V의 속력으로 발사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위치를 P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위치를 B점이라고 했을 때, B점에서의 곡률 반경은 rho B라고 하고, P점에서의 곡률 반경은 rho P라고 했을 때, 발사 지점 A점에서 V로 발사되고 알파로 이렇게 됐을 때 A점에서의 곡률 반경을 구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곡률 반경은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곡률 반경은 이쪽으로 A점에서부터 이만큼 갖게 되겠죠. 근데 발사 지점에서의 법선 방향의 가속도 크기는 뭐가 되냐면 이 rho A분의 이 곡률 반경분의 V 값이 되죠. V 자승이 되죠. 그래서 AN 값은 rho A분의 V 자승이 돼요. VA. 그런데 그 값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G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가속도가 이 G를 이렇게 갔는데 곡률 반경 방향은 이쪽 방향이니까 G 방향으로 따지면은 G 코사인 알파만큼의 그 법선 방향 가속도를 갖는 거죠. 따라서 여기 식에서부터 rho A는 G 코사인 알파분의 V 자승이 된다 하면서 얻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들을 유도할 때 이 처음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궤적좌표계나 또 극좌표계 이런 걸 배울 때 처음에 그 내용 좌표계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설명할 때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다가 막상 이런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막 혼동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하는 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배웠을 때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돼야 진정으로 그런 좌표계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발사된 포탄이 최고 위치 P를 지날 때 곡률 반경을 구해라. 로 P를 구해라 하는 거죠. 이게 발사가 됐을 때 X방향 속도는 V 코사인 알파가 된다고 그랬죠. V 코사인 알파. 그게 P점을 지날 때도 X방향의 속도는 V 코사인 알파예요. Y방향은 속력이 없죠. 제일 높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의 가속도는 로 P분의 V 코사인 알파 자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 VX, 그때 속도가 VX라고 하면 로 P분의 VX 자승이에요. 그게 얼마냐면 바로 그게 중력 가속도죠. 그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식에서 로 P는 G분의 VX 자승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VX 자승은 앞에서 구한 것대로 V 코사인 알파니까 VX 자승이 V 자승 코사인 자승 알파가 된다. 그래서 로 P는 이렇게 구해진다. 제일 높은 점에서의 그 곡률 반경을 이같이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B 지점을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난 B 지점을 지날 때 이 지점에서의 곡률 반경이 A 지점 처음 발사했을 때 여기서의 곡률 반경 값의 반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로 A의 2분의 1 값이 로 B라고 했을 때, 그때 이 포탄이 궤적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 세타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B 지점에서의 속력을 VB라고 하면, 이걸 지나갈 때 VB라고 하면 VB 코사인 세타가 V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V 코사인 알파가 V 코사인 알파가 되고, 그래서 V 코사인 알파라는 거는 이거는 항상 X 방향으로 일정한 저거고 이기 때문에 X 방향 성분이 이게 VB 방향 성분의 코사인 세타만큼 한 성분이 X 방향 성분이 된다 하는 식에서부터 VP 코사인 세타가 V 코사인 알파가 된다. 이게 VX였죠. 아까 X 방향으로는 이 움직임이 또 항상 이게 일정하니까. 그리고 로 B는 2분의 로 A라고 그랬어요. 로 A는 앞에서 구했죠. 로 A는 이게 구해졌으니까 2G 코사인 알파는 V 자승이에요. 2G 코사인 알파는 V 자승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이 그 B점을 지날 때의 곡률 반경은 역시 G 코사인 세타분의 VP 자승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A점을 지날 때의 이 곡률 반경식 이 G 코사인 알파분의 V 자승이었던 거하고 똑같이 B점을 지날 때는 이 수평선과 이런 값이 세타가 되니까 G 코사인 세타분의 VP의 자승이 된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하고 똑같다는 이 식에서부터 이 식에서부터 로 B가 여기 로 B가 이게 되고 이 값이 이게 된다는 이 식에서부터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이 두 개를 정리하게 되면 바로 코사인 3승 세타가 2배의 코사인 3승 알파라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인버스 코사인 2 코사인 3승 알파의 3분의 1승이 된다 하고 얻어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여기 사용한 것들은 전부 궤적 좌표계와 관련된 그런 그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내용들, 곡률 반경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만 사용한 내용이 되겠어요.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 따라오는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 교재들을 보면서 차분하게 이것들 살펴보면은 이 내용들이 이해될 수 있겠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극좌표계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극좌표계에 대한 내용들을, 또 궤적 좌표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2주차 강의에서 좌표계와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그 세 개의 좌표계를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배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룰 운동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에서 좌표계를 선정해야 운동 방정식을, 그거에 맞는 운동 방정식을 또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좌표계를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어떤 좌표계를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결론을 여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운동학 문제나 운동역학 문제 어느 좌표계를 이용해도 다 풀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좌표계를 여러분이 적절하게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갖다가 쉽게 풀려면은 좌표계를 적절히 선택해야 된다. 직교좌표계는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어떤 좌표계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정말. 그럴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좌표계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잘 모를 경우에는 직교좌표계를 이용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 하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고요. 극좌표계는 반경이나 각도와 관련된 정보가 주어지거나 문제에서 요구될 때 그때 여러분이 극좌표계를 이용해야겠구나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궤적좌표계는 그 궤적좌표계에서 등장했던 것과 같이 곡률 반경에 관련된 그 정보가 있었죠. 그래서 곡률 반경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지거나 요구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그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특징들이 문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어떤 좌표계를 써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그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많은 교재들에 순서대로 나타나고 또 직교좌표계 풀이하고 나서 연습문제 직교좌표계에 대한 연습문제 등장하고 극좌표계에 대한 설명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극좌표계 연습문제 그 다음에 궤적좌표계 설명하고 궤적좌표계 연습문제 이런 식으로 그 주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 연습문제 나오면은 직교좌표계 설명하고 나온 연습문제니까 무조건 직교좌표계 풀어야지. 그 다음에 극좌표계 설명하고 나온 연습문제니까 극좌표계를 풀어야지. 그리고 궤적좌표계 설명하고 나온 연습문제니까 궤적좌표계를 풀어야지.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그게 어떤 좌표계를 풀어라 하는 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적절한 좌표계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쉽게 풀기 위해서 어떤 좌표계를 선정해야 되느냐? 그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운동학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운동역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습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